아니, 어머니, 또 오셨어요?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현관 비밀번호까지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민재, 우리 아들한테 전화 좀. 당신 아들 아니에요. 이제는 제 남편이라고요. 내가 정성껏 민재 좋아하는 반찬을. 저희는 이런 시장통 반찬 안 먹어요. 이런 건 오래된 아파트에서나 먹는 거죠. 우리는 유기농 식재료로 셰프가 매일 요리해 주시거든요. 민재, 우리 아들 좀 볼 수 있을까? 명절인데. 남편은 바빠요. 오늘 사업 파트너들이 오는데 어머니 같은 사람이 보이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김 씨, 빨리 이거 치우고 현관 비밀번호 오늘 중으로 바꿔요. 그리고 경비실에 전화해서 이 사람 출입 금지시켜요. 손님들 언제 온대? 20분 후에요. 어서 들어와요. 알았어. 민재야, 엄마 좀 봐. 명절인데. 보셨죠? 당신 아들도 당신 만나기 싫어해요. 이제 좀 알아들으세요. 가사도우미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다 경비원 부를지도 몰라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은 마치 모르는 사람인 야. 외면한 채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개무시를 당한 67세 정경자 씨였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씨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들은 끝까지 못 본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정경자 씨가 과연 어떤 기막힌 방법으로 복수에 성공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경자입니다. 올해도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는 명절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냄비도,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떠들던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한 끼를 때우듯이 밥상만 제 앞에 외롭게 놓여 있습니다. 저는 홀로 주방 의자에 앉아 아무도 오지 않는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는 명절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누고 차례상을 차리고 어린 손주들이 세배를 하며 한복을 입은 부모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TV 속 아나운서는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며 스튜디오에 초대한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정민재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순간 TV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놓칠 뻔했습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잘 다려진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채 여유롭게 앉아있는 남자. 그 남자는 바로 내 아들 민재였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일까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 박사님,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신 비결이 무엇인가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죠.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고 대학에서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던 그 세월이 도움이 아니었다고요? 민재의 고등학교 시절 저는 2개의 일을 뛰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민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필요한 학원비와 참고서를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민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까지 졌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민재는 물론 장학금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기숙사비, 교재비, 그 모든 것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없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성공하셨으니 부모님께 효도하시겠네요? 인터뷰어의 다음 질문에 민재는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께는 매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여행 한번 못 가보셨거든요. 지난해에는 유럽 투어를 보내드렸고 올해는 하와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여행이라고요? 나는 여권조차 없는데. 유럽 투어, 하와이. 그 아이는 지금 전국의 생방송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것도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문자 메시지로.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이게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아들의 모습인가요? 텔레비전에서는 민재의 인터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니.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 뒤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밥상 위에 차가운 음식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인가? 왜 그는 나를 부정하는 걸까요? 왜 자신의 성공 과정에서 어머니의 희생을 지워버리는 걸까요?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시끌벅적했던 이 집이 이렇게 적막한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민재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 아이를 통해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나를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직접 민재를 만나봐야겠다고 말이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를 부끄러워하는지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아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명절이니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외투와 구식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재가 사는 아파트는 시내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민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긴 여정 끝에 민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로비, 정장을 차려입은 경비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곳이 내 아들이 사는 곳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민재를 만나러 왔다고 그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들의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냉랭한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민재의 냉담한 태도, 며느리의 무시하는 눈빛, 그리고 경비원의 동정 어린 시선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몽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경비원의 전화를 받은 민재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은 만나기 어렵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해달라고 부탁했고,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았나 봅니다. 부인께서 오늘은 집안 행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집안 행사. 설날인데 무슨 행사가 있다는 건지. 내가 그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직접 민재를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기대했던 민재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화려한 명절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민재 오빠는 지금 중요한 손님이 와 있어서 못 나왔어요. 민재를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이런 모습으로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이런 모습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모습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나 봅니다. 허름한 옷차림,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허리. 이 모든 것이 민재의 화려한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겠지요. 경비원이 며느리의 눈짓을 보더니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민재의 어머니인데 이제는 그저 할머니로만 불리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던가요? 식당일, 청소일, 심지어 폐지를 주워 팔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필요한 책,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민재가 과학경시대회에 나가기 위해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일주일 내내 야간 청소 일을 더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민재가 명문대 입시를 위한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가진 금반지까지 팔았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다니. 아들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자신의 성공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도움 없이라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사진 속에서는 항상 민재와 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재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민재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민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아마도 연구소에 취직하고 나서부터였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나 봅니다. 민재는 점점 아내의 영향을 받아갔고 나를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아들의 집 앞에서 보여준 차가운 태도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오빠도 난처해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말에서 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민재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가 말한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이미지를 지켜줄 의무가 나에게 있을까요? 거실을 서성이다 문득 마음의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왜 나를 부끄러워하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재가 사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운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인터넷을 검색해 민재의 연구소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바이오텍 리서치라는 회사였습니다. 민재는 그곳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민재의 화려한 이력이 가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공학과 졸업,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 각종 특허 보유. 정말 대단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 뒤에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민재의 인터뷰 영상도 봤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힘든 환경에서 자수성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민재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유리 건물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젊고 예쁜 안내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민재 박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약속 없이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정 박사님은 매우 바쁘신 분이라. 제가 누구인지 말하기도 전에 거절당했습니다. 안내원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민재 박사의 어머니입니다. 안내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걸더니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 박사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뵙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들은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아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민재도 있었습니다. 몇몇 외국인들과 함께 있었고 다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마도 방금 끝난 회의의 참석자들인가 봅니다. 민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들이 고급 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보면서 민재의 세계가 얼마나 나와 다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나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한 거짓말.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기 위해 그는 과거를 지우고 재창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민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타격이 될지. 며칠 후 다시 한번 민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실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직접 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주민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 1203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문패에는 정민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집.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을 통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민재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손님이 와 계시다고요. 딸아, 나 잠깐만 민재 얼굴 보고 갈게. 그것도 안 되니? 어머님, 지금은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민재는 어디 있니? 민재랑 통화하게 해줘. 다시 침묵이 흐른 뒤 인터폰 너머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중요한 손님이 와 계세요. 내일 제가 전화 드릴게요. 민재야, 엄마 잠깐만 보자. 내 얼굴만 보고 갈게.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내일 꼭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문 앞에 서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사랑으로 품어준 아들이 나를 문전박대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집에 가세요. 민재만 잠깐 보고 지금 손님들이 계시다니까요. 어머님 때문에 오빠가 난처해 하잖아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아파트 복도의 다른 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추고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2층인데요. 여기 좀. 결국 경비원이 올라왔고 저는 경비원의 안내로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랬어. 저도 보고 싶지만 지금은 정말 바빠요. 다음 주에 중요한 투자 유치 미팅이 있어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내가 TV에서 한 말. 나 여행 보내준다고 한 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방송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 민재야. 어머니, 저 끊을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라니. 어머니에 대한 거짓말도 그저 이미지 관리의 일부인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방송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민재에게 진실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화려한 이미지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사실도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저를 부정한다면 그 이미지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음의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가 말한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이미지를 지켜줄 의무가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모습, 낡은 책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식당에서 일할 때 같이 와서 구석에서 공부하던 모습. 이 사진들이 민재가 말한 자수성가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랍에서는 민재의 편지들도 찾았습니다. 대학 합격 후 써준 감사 편지, 첫 월급으로 작은 선물과 함께 보낸 카드. 그때는 분명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 편지에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서류 상자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민재의 대학 등록금 영수증들, 제가 빌린 대출 서류들, 모두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한 증거였죠. 민재야, 내가 부끄러워하는 과거가 너를 만든 거야. 그걸 부정한다면 너의 현재도 거짓이 되는 거야. 결심했습니다. 민재가 거짓말로 쌓아올린 이미지를 무너뜨리기로요. 아들을 망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 존재를 지워버리고 혼자 성공한 척하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웠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일하는 연구소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도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복지관에서 배웠던 게 이런 때 쓸모가 있었네요. 인터넷에서 민재의 동료들 연락처, 그가 인터뷰했던 방송국 주소, 모두 찾아냈습니다. 민재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담당, PD, 이메일 주소도 알아냈습니다. 방송국 누리집에 있는 시청자 의견 게시판도 찾았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진들과 서류들을 스캔해서 이메일에 첨부할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관 컴퓨터를 이용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상세한 편지를 썼습니다. 민재의 진짜 성장 배경, 제가 어떻게 그를 키웠는지, 그리고 그가 TV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용서해, 민재야.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민재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성공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해 컴퓨터실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로 민재가 인터뷰했던 방송국의 PD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재 박사의 어머니 정경자입니다. 지난주 방송된 아들의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고자 연락드립니다. 메일에는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 제가 일했던 식당 사진, 그리고 대학 등록금 영수증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민재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건 사실이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은커녕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재의 연구소 동료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요즘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는 팀원들, 그리고 민재의 거래처에게도 보냈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민재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담았습니다. 제 아들이 성공한 것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혼자 자수성가했다는 이미지를 위해 저를 지워버린 아들의 행동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재가 최근 출연했던 팟캐스트 제작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주제로 방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진솔한지 묻고 싶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 메일이 스팸으로 처리됐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경자님,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정 박사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많이 다르더군요. 이 건에 대해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데.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네, 할게요. 그날 오후 방송국 취재팀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간단한 장비를 세팅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민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어떻게 저를 외면했는지. 저는 아들이 성공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지우고 혼자 성공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를 해외여행에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저는 여권도 없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인데. 인터뷰 중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리포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언론에 나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들의 명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들을 망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알려지길 바랐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신의 배경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성공은 거짓말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취재팀이 돌아간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잘한 일일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성공한 과학자의 숨겨진 거짓말, 어머니를 부정한 불효자, 스타 과학자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온라인 뉴스에 떴습니다. 누리꾼들의 분노도 거셌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부정하는 사람이 만든 연구 결과를 어떻게 믿나? 부모의 희생은 잊고 혼자 성공한 척이라니. 인성 최악이네. 그 어머니 모습 보니 눈물 나더라. 자기 엄마가 창피하다니.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연락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망치시려고요? 민재야, 내가 먼저 나를 부정했잖니. 내가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 지금 연구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투자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고 SNS에선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고요.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쌓아올린 거짓이 무너지는 거야, 민재야. 진짜 너의 모습을 보여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날 이후로 민재의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그의 연구 성과마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만든 제품을 어떻게 믿나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방송 이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무척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했습니다. 시어머님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됐는데 제발 민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며느리,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진 거니?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창피하다고 했잖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위기에 처한 민재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저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민재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TV를 켜자 민재의 사과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성공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희생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했습니다.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아들을 망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저 진실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재가 진실을 인정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퇴 발표 이후 이틀째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니?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재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회사도, 명예도, 동료들의 신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짜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아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했어요. 민재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쳤을 때처럼 서럽게 우는 모습이 내 아들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랬니, 민재야? 내 어머니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만든 이미지에 갇혀버린 거예요.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손을 뻗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습니다. 이제야 날 찾아오니? 내가 널 찾았을 땐 넌 날 버렸잖아. 민재는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제발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지금 이 고통은 내가 직접 감당해야 해. 알아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하지만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연구소라도 차려서 정직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요. 함께라고. 네. 어머니 가까이 살고 싶어요. 지금 집은 팔 거예요. 너무 크고 그곳에는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무너졌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습니다. 민재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어떻게 진실과 함께 사는지, 그게 내 진짜 가치를 보여줄 거야. 며칠 후, 민재는 정말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작은 연구실을 차렸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으리으리한 사무실도 없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더 이상 미디어 앞에 나서지 않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은 민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예전의 어린 민재가 생각났습니다. 순수하게 과학을 좋아하고 실험에 흥미를 느끼던 그 아이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재의 눈에서는 진실된 빛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의 작은 연구소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없이 오직 연구 성과만으로 평가받는 진짜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여권이에요. 그리고 이건 티켓이에요. 저와 함께 여행 가요. 진짜로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거짓말, 이제는 진실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민재야. 이번엔 거짓 없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가끔은 무너져야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법이죠. 내 아들은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로서 그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픔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진실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진실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사회의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